안녕하세요. 참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생생하게 실감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제보를 해보라고 진짜 대박이라고 하면서 역대급 사이다인 것 같다는 추천들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기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1년 정도 교제한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예의 바르다는 느낌을 저에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저에게는 친구 같고 가끔은 무서운 호랑이 같은 아빠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미리야,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꾸밈이 없고 예의 바른가를 봐야 해.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믿지 말아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리야? 그러니까 내 모든 무기,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지 마. 내가 부자라면 돈을 보여주지 말고 내가 능력자라면 너의 능력을 보여주지 마. 그런 패들은 먼저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너에게 돈 때문에 잘해줄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잘해줄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바로 너를 없는 사람 취급, 물건 취급을 할 거고 하면서 항상 진정성 있게 내 자신의 진짜 모습만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강조하셨어요. 겉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그 무엇보다 제 마음과 생활 습관, 가치관 같은 걸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하셨지요. 정말로 아빠가 매일같이 말씀해 주신 덕에 저희 뇌에는 그것들이 남자를 만나는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항상 이상형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요. 어떻게 저는 남자를 고르는 눈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 생각과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 이용당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연애에서 상처받은 저에게 아빠는 늘 그래. 그것도 상처받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도 내 인생에서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빠는 그래서 그런 과정 모든 것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 다만 결혼만큼은 꼭 아빠한테 허락받고 상의하고 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히 그러겠다고 아빠 말이면 무조건 듣겠다고 말했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이번에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남자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저는 자기야 우리는 정말 결혼할 운명인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은 내가 꿈꿔왔던 우리 아빠가 강조해왔던 남성상이랑 가장 비슷하거든. 그래서 나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씩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나야말로 자기가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이야. 자기를 볼 때마다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 우리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왜 결혼을 준비하면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고 왜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들 말하는지 알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어요. 시댁은 바지락 칼국수 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들어본 바로는 원래 우리 집이 정말 IMF 터지고 나서 망하기 직전이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맛으로만 승부하는 칼국수 집을 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파니까 그게 대박이 난 거야. 노점 점포에서 시작된 게 줄을 설 정도가 되니까 떼돈을 쓸어 담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진짜 개천에서 용난 사람 된 거고 온 손가락이랑 발목에 금반지랑 목걸이가 그래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버티고 노점에서 버틴 사람이라서 말이나 성격이 되게 강한데 자기가 그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성격이 세면 얼마나 세다고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머님 성격이 얼마나 세시길래 이렇게 나한테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미리 말해주니까 무섭잖아. 알겠어. 참고해볼게.
자기야 고마워. 라고 말을 한 뒤에 저는 예비시대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다고 300내 전에 꼭 좀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갔지요. 와, 그런데 저는 어머님 댁에 들어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이거? 무슨 완전히 인도 궁전인데? 뭐 알라딘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온벽지가 금색이고 서랍장에는 금이 주렁주렁 들어있고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드라마 세트장 아니야? 라고 혼자서 생각할 때쯤 주방에서 금백을 붙인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머머머. 어머니나 언제 온 거야? 깜짝 놀랐네. 말 좀 하지. 초인종 좀 누르지. 안 그래도 팩하고 있어가지고. 민망해라. 네가 미리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 여기 앉아라. 밥 내우게. 하면서 바삐 움직이셨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본 순간 와 진짜 성격 장난 없으시겠다 싶었습니다. 전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특이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과시하고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건데 에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때 식탁에 월남쌈과 어머님이 준비하신 음식들이 올라왔고 어머님은 많이 먹으렴. 내 아들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음식 대접해 주셔서 무척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게 생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네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어요. 흔히들 물어보는 것처럼 저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니?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한부모 가정의 나이는 조금 결핍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아버지 직업은 그래서 뭐라고? 라고 하며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불편하긴 했지만 우리 한 집안의 식구가 되려면 저의 모든 것을 말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니까 전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정수기 회사에서 판매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비록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전 아빠와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서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고 부족한 것 하나 느낄 새 없이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직업이 정수기 판매원이라고 하니 갑자기 시모 얼굴이 싹 굳었어요. 정수기 판매원이라고? 그럼 영업직인 거네. 사돈은 돈도 별로 못 벌겠네. 우리가 대형 칼국수 집 하는 건 알고 있지? 우리 연매출이 고속도로 휴게점에 있는 분점들까지 합치면 거의 40억이 넘어. 우리가 이 일을 10년이 넘게 했으니 대충 계산해보면 우리 집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심하게 나면 좀 힘든데.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사실 그 말도 맞았습니다.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는 게 가장 좋고 행복한 거죠. 그때 남친이 엄마 그런 말은 이 사람 앞에서 할 필요 없잖아. 제발 그런 말은 가려서 해줘. 나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창피해서 안 돼. 미안해서 이 사람한테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어머님을 제지했고 어머님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따질 건 따지는 사람이라서. 뭔 말인지 알지? 눈치 빠른 애인 것 같아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신 뒤 마저 저에게 밥을 먹이고 가라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어머님과의 면접 같은 첫 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사실 사돈 직업이 걸리네? 정수기 판매원이 뭐니 아무리 그래도 돈도 못 벌 테고 사람 씀씀이도 쪼잔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 텐데 우리 아들이 그 피해를 받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아들이 있는 집안에 편하게 장가가서 고생 없이 사는 걸 원한다. 양가 집안에 용돈 주느라 허리 휘고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알겠니? 내 아들이 너를 워낙에 좋아해서 내가 허락은 한다면 자꾸 찜찜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지요. 솔직히 뭔가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아니 이런 시어머님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선택한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 싶었을 때는 이미 상견례가 코앞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아직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해요. 저희 아빠가 우리 딸 상견례니 아빠가 가장 아끼는 양복을 입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옷 하나를 꺼내든 겁니다. 그 양복을 보자마자 제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저는 아빠 이걸 입게? 나 상견례 하다가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거잖아. 엄마의 손길이 묻어있는 아빠의 옷이잖아. 이걸 아빠가 입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역시 아빠야.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면서 저는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그 옷은 덕성여대 의상 디자인과를 나온 엄마가 말기암으로 힘드실 때 나중에 우리 미리 결혼할 때 내가 만든 양복을 입고 상견례 하라고 지금 나의 상태로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대신 내가 만든 양복을 입고 가면 우리가 함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생인 제가 학교 끝나고 엄마의 병실에 가면 의료진들의 배려로 병원 한켠에 재봉틀이 있었고 엄마가 극심한 고통을 꾹 참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조금씩 아빠의 양복을 만들었던 장면이요. 우리 미리가 결혼하는 모습까지 엄마가 꼭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네. 미안해. 대신에 엄마의 숨결과 마음이 담겨있는 이 양복을 아빠한테 보내서 미리가 엄마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미리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 알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삶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미리와 함께 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엄마 안 죽으면 안 돼? 엄마 제발 하면서 양복을 만들고 있던 엄마의 품을 꼭 안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장롱에서 그 양복을 꺼낸 순간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면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큰 거야?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벌써 이렇게 숙녀가 되어서 아빠의 품을 떠나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네? 하늘에 있는 엄마는 잘 계시겠지?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양복을 보니 왠지 느낌이 좋았어요. 하지만 양복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조금은 색이 바래졌어요. 아니 많이 바래진 상태였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아빠는 다 뜻이 있어서 입고 가는 거니? 이런 모습에 나를 뭐라고 하는 사돈댁이라면 내 엄마가 그 사돈댁의 인성을 이 옷으로 감별해준 거니 그것 또한 좋은 일이겠지. 팔도 살짝 짧지만 아빠는 이 옷을 입을 날만을 기다려왔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낡은 양복을 입고 저와 함께 상견례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1분도 채 안 되어 사돈이 될 예비시모와 남친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저희는 멋쩍게 인사를 하고 서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보자마자 누가 봐도 예비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초콜릿을 먹으려고 하다가 똥을 먹은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그러시는 거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신가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해졌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아빠가 먼저 말문을 텄어요. 우리 딸을 며느리로 삼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딸이지만 어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잘 맞추고 살다 보면 부족한 사람 둘이 모여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관계로서요. 라고 말을 하자 예비시모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저는 뭐야 싶었지요. 그거야 땡리 딸내한테만 해당되는 일이지요. 제 아들은 딱히 부족한 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집안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딱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빠의 귀한 딸이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겸손하게 자세를 숙여서 상대방을 지켜 세우는 언행을 한 건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 아빠는 엄청 당황한 거죠. 그리고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어쩔 수는 없지요. 하면서 그래도 유쾌하게 넘기셨어요. 문제는 어머님이 뭔가 불만이 있으셨던 건지 뭐랄까 입에서 미꾸라지를 뿜어낼 것처럼 입을 꼬물꼬물거리고 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길래 저렇게 입을 꿈틀거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예비시모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시모가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돈 되실 분은 정수기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업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 둘러가지고 노화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렌트를 해드린다고 권유를 하거나 판매를 제안합니다. 아, 이 일을 한 지 꽤나 오래되었네요. 아내가 죽은 뒤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요. 라고 말을 하니 시모는 에휴 그게 벌이가 크진 않죠? 한 달에 300은 버시나요? 라는 무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빠가 당황해서 네? 라고 물으니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양복 입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뭔가 색이 바랬잖아요. 어디 브랜드 옷도 아니고. 나는 에르메스 스카프에 블라우스 입고 왔는데 그 작은 어디 시장통에서 위아래 세트 35,000원짜리 옷을 사 입고 온 것 같아요. 이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말합니다. 에휴 정말.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만든 양복을 뭐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양복이 바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양복이 브랜드가 아니고 아빠 직업이 후지니까 그걸 한 번에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아빠 화나면 엄청 무서운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복수 방법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의 정수기 회사 건물 1층이 예비시모.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자부심 있게 운영하던 칼국수 집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 건물 주인데 10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주변 월세 시세보다 거의 20%가 쌀 정도예요. 아빠는 건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마의 흔적을 남기고 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 건물 이름이 미자 빌딩이에요. 조 미자는 우리 엄마의 이름이고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빠랑 공동 명의로 IMF 때 매각 나온 건물을 싸게 산 거거든요. 그때 이름이 대우 빌딩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엄마 이름을 건물에 붙여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엄마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고 싶어서 월세도 동결한 건데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상견례에서 자기를 무시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빠도 부동산 관리인을 통해서 그 건물 계약을 치른 거고 워낙에 외식을 안 하는 아빠는 근무지 1층에 칼국수 집이 있는데 가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아빠가 정수기 직원이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어요. 아빠는 정수기 판매업체 사원인 동시에 사장이었거든요. 아빠는 건물 월세를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었지만 그래도 IMF 때부터 함께 버틴 직원들 10명을 버리고 나 편하자고 사업을 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 정수기 업체를 운영했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마인드는 사장이랑 직원이랑 다를 게 없어. 항상 사장도 직원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범을 보여야지 직원들도 그렇게 일하는 법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말한 가치관을 수십 년간 지켜왔던 거였어요. 와, 정말로 아빠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죠. 하여튼 그렇게 아빠는 대외적으로 소개팅할 때도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하는 편이었어요. 자기는 건물주고 사장이라고 말을 하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였죠. 아빠라는 사람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성이 얼마나 상대방이 가진 것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부동산 사람과 함께 그 칼국수 집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아저씨를 본 어머님은 어머 웬일로 여기 가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저희 가게 뭐 문제 없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아니 그리고 그쪽은 왜 부동산 사장님이랑 함께 오신 거죠? 그때 상견례에서 우리 면전에 두고 박차고 상견례장 나가신 분 아닌가? 참 나 참 어이가 없네. 어머 사장님 이분이 여기 건물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세요. 건물주분이 이번에 10년 넘게 동결한 월세를 이 칼국수 집에 하나에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새로 들고 왔거든요. 이거 이제 두 분이서 상의하시고 사인하셔야 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아니 정수기 판매원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건물주가 되어서 나타나요? 둘이서 나 골탕 먹이려고 민망하게 하려고 짜고 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어머님은 현실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수기 직원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돈이 될 뻔한 당신의 가게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일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힘드시겠고, 저희가 인성이 좋은 분들 한해서 월세 동결했는데, 월세를 동결한 이유도 아내의 사망을 기르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입고 온 아내가 만들어준 양복을 보고 보잘것없고 가져다 버려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 제가 더 이상 그쪽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겠네요. 이제 월세는 시세에 맞추어서 받겠습니다.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하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하니 이거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 어쩜 좋아 정말로 아이고 하니 내가 바보였지? 그렇게 난리가 났죠. 가게는 어머님의 울음소리로 가득했고 아빠는 어머님 보고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여기 손님들도 보고 있으니 나와서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뇨. 어머님과 아빠는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미안해요.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합니다. 그 양복이 돌아가신 안주인께서 만드신 건 몰랐어요. 제 말이 핑계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애 아빠는 바람 피우는데 이혼하자니 자존심이 상해서 꾹꾹 참아내면서 아이 키운다고 국수 만들어 팔고 원래는 164에 45kg 나갈 정도로 여리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몸으로 노상에서 일을 하니 무시당하기 일쑤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다 보니 그게 자격지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성격도 드세지고 소리도 크게 내고 마음과는 다르게 말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고 상대방을 무시했고요. 미안합니다. 돈만 보고 살아왔더니 내 안에 악마가 생겼나 봅니다. 월세를 시세로 올린다니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네요. 저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미리 아버님처럼 소신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아마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내 자신이 싫어서 겉보기에 멋있는 것들, 금반지, 은반지, 금귀걸이, 목걸이 같은 걸로 제 몸을 치장했겠지요. 미안합니다. 아빠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월세를 올리는 것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생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는군요. 저야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쪽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을 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네요. 어차피 월세는 올려야 했고 계약은 하는 걸로 하되 이번에 올린 월세는 다시 5년간 동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년 뒤면 주변 시세도 많이 올라서 월세 올라갈 텐데 동결해서 조금 장사하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혜택 많이 보셨으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 내 자리에서 저질렀던 짓은 정말로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90도로 인사한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가게로 들어가셨어요. 아빠는 참 저 사람도 딱하지. 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악마처럼 굴었겠어? 세상이 저리 만든 거지. 나도 돌아간 네 엄마 아니었으면 많이 흔들리고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나는 환경이 그나마 버틸 수 있어서 나의 소신을 지키면서 살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마냥 저분을 욕하고 미워할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씁쓸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흉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갔지만 굳게 마음을 먹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저와 우리 아빠에게 어머님과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건 바로 기부증서였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원조 남순배 가게에서 수익의 10%라는 거액을 노란초록 우산재단에 5년간 기부한다는 계약서였어요. 깜짝 놀란 아빠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고 어머님과 전남친은 저희가 계속 그날의 일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본의 아니게 두 분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서 양복을 와이프분께서 만드신 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게 걸려서 와이프분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한결같이 행동하시는 그쪽의 태도에서 원동력을 얻어서 저희도 이렇게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동결 10년 해주신 덕분에 가게가 자리 잡는 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아들이 둘이서 만나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척해진 전 남친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생각보다 더 양심적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렇게 쭉 한결같이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한 뒤 훈훈하게 사이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사과를 받은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러면 안 되지만 나 다시 한번 전 남친이랑 잘해보면 안 될까? 오해도 풀었고 사과도 받았으니 내가 그리 원하면 그렇게 하렴. 나도 사실 처음에는 예비사돈 댁을 굉장히 안 좋게 보았는데 상견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부증서까지 보여주니 천성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아빠의 허락 아래 조심스럽게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비록 우리가 한번 깨진 거울이었지만 모든 조각을 다시 붙이면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만의 거울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미리 너한테 미안해서 밥도 못 먹어서 1년 동안 18kg이 빠졌거든. 우리 엄마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도 대신해서 사과할게. 이렇게 다시 시작한 인연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 그렇게 저와 전 남친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로 잘해주시고 지금 세월이 흘러 아이가 2명이에요. 어머님은 가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손녀를 돌보시느라 바쁘고 그 와중에 주말에 한 번씩 우리 아빠 직원 식구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병원에 무료 칼국수 봉사를 가거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헌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남편 그리고 아빠와 어머님은 무척이나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 쉬운 것 같네요. 하여튼 어머님이 천성까지 나쁜 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둘도 없는 사이입니다. 제2의 엄마가 생긴 듯한 기분이에요. 어머님은 그 사건 이후로 집을 뒤덮었던 알라딘 같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장식품들을 다 없애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공허한 마음을 물건이나 장식품으로 채우지 않으시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